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에 참석해주신 내외 기업 및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포트라 수출 현장 지원실 해외 진출 상담센터 양춘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설명에는 미국 아이파 판결에 따른 미국 관세 조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15시 30분부터 상담회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관세사분들과 1대1 상담 기회를 마련해 두었으니 시간 잘 참고하셔서 필요한 상담 잘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연사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아프리오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조장환 변호사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퍼셈 관세법인 박주영 대표님, 인사 해주셨습니다. TBT 종합지원센터 김선화 팀장님,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권민경 팀장님. 네, 첫 번째 발표를 진행하기 앞서서 저희 코트라 지역통상조사실 구미 동부가팀의 박민경 TM님께서 미 대법원의 아이파 판결 이후에 미 관세 정책 동향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코트라 지역통상조사실 구미동부가팀의 박민경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난 주말 힘들었죠. 연방대법원에 판결이 있었고 상호 관세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플랜 B를 가동해서 글로벌 임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간략하게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번 판결에서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이제 보수 성향 대법관의 비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9명 중 6명이 위법 판단을 하면서 지난 1심과 2심의 결과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른바 중대문제의 원칙입니다. 관세는 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회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의회가 명시적으로 위임해주지 않는 한 이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이파 내에 이제 그 수입을 규제, 레귤레이트 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어서 이제 미 행정부가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관세 부과의 근거를 주장을 해왔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문구가 관세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파를 기반으로 한 국가 관세 무효가 됐고요. 백악관에서도 즉시 이제 상호 관세, 중국, 캐나다, 멕시코 펜타닐 관세, 뭐 브라질 40% 추가 관세, 러시아산 원유 2차 관세 이런 것들을 2월 23일 중단한다라는 내용의 별도 행정명령을 올렸습니다. 근데 뭐 사실 아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아이파 기반 관세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질문은 아주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 그렇게 쓰는 거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온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가 이거를 사용했었던 이유가 있죠. 그 편리성에 있습니다. 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다른 근거법과 달리 아이파를 사용해서 이거 위기다라고 하면 그 마음 먹은 대로 즉시 시행을 할 수도 있고 관세율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미국 정부는 이제 이 관세를 협상 카드로 사용해서 다양한 국가들과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었고 이 점은 이제 어제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내용이 있죠. 관세 무효 판정은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해왔던 거지만 예상과 달리 이미 징수한 관세를 환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하급심의 판단으로 넘어간 상태고요. 현재 이제 그 미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얼마나 징수했는지 공식적인 확정액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 골드만삭스는 최대 한 1,450억 달러로 추산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 행정부 정책 중에 그 관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이제 기업 대상 감세 정책인데요.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관세로 메꾸는 이런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그 이번 달에 나온 미 의회 예산국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OBBA 법안이 향후 10년간 적자를 4조 7천억 원 적자를 늘린다라고 하는 반면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3조 달러의 이제 플러스 세수 효과로 인해서 이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세 정책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한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 직후에 백악관에서는 바로
배포를 했죠. 이 왼쪽에 있는 것도 백악관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포고문을 통해서 2월 24일부로 전 세계 대상 동일하게 10% 임시 관세 부과를 발표했고 이번에는 1974년에 만든 122조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했습니다. 임시 관세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있죠. 122조를 근거로 할 경우에는 국제 수지 적자가 있는 경우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장 150일까지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의회의 동의 없이 연장이 불가능하다.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그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대 치인 15%까지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미 관세청인 CBP 지침에 따라서 10%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간밤에 USTR 대표 역시도 일부 국가는 이 관세를 15%까지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국가는 그것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추후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이제 800달러 미만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도 지속 부과됩니다. 또한 그 이번 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품목들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요. 일부 농산물, 상업용 비행기 부품, USMCA 충족 품목, 그리고 디알카프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중미 6개국산 섬유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상호관세에서도 이제 그 예외가 적용돼서 무관세가 있었던 품목들 그리고 일부 어떤 국가들과의 그 양자간 협정에 언급된 부분들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산업별로는 또 유불리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품목이라든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고려한 물가 조절 조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이제 전 장표도 살짝 언급이 되어 있었지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우선은 이제 임시 조치 5달 동안 이제 해서 시간을 벌어놓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USTR 대표가 또 한 이야기가 있죠. 중국, 브라질 등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를 했고 또 일부 언론 내용을 보시면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2, 3위조 관세를 신규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2, 3위조 301조 관세는 그동안 4천 건이 넘는 소송을 다 견뎌내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만큼 법적 안정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301조, 2, 3위조 관세는 모두 이제 서면 조사, 공청회 이런 여러 가지 사전 법정 조사 기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별로 사실은 원래 다른 이제 차등 관세를 부과받던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경쟁 상황이 또 달라진다라는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중국의 한 공장에서는 지금 갑자기 10%가 또 낮아졌기 때문에 잠깐이나마 관세 인하를 보기 위해서 미국행 물량 선적을 앞당기려고 이제 휴가 갔던 친구들 다 돌아와 해서 춘절 연휴도 반납하고 공장을 변압기 공장을 돌리고 있다. 이런 내용의 기사도 있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현재 적용 중인 관세를 이제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표로 그냥 정리를 해봤는데요. 국가 관세 중에 아이파 기반 상호 관세는 이미 이제 1, 2조 관세로 대체되어 부과 중이죠. 단 이미 아시는 것처럼 2, 3위조를 기반으로 한 품목 관세는 처음부터 상호 관세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대부분 변동 없이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번 판결 영향으로 2, 3위조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 이미 발표가 완료되고 적용 중인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관세, 이런 철강 알루미늄 파생 상품의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특히 철강 같은 경우에는 연 3회 그 미국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지난 하반기에도 의견 수렴을 완료해놨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이 범위를 이렇게 넓히는 수정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여기 파란색이 이미 시행 중인 거고 하늘색은 이제 조사 중인 건데 반도체 핵심 광물 의약품, 이제 상업용 항공기 이런 이미 2, 3위조 조사가 진행된 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비교적 빠르게 관세 부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아예 새롭게 신규 카테고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번 주에 나온 그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이제 2, 3위조 관세 부과 검토 대상에 대규모 배터리, 주철, 철제 연결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 제품, 전력망, 통신 장비 이런 제품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장표에 쓰지는 않았는데 한국, EU, 일본처럼 무역 협정을 이제 따로 체결을 해서 자동차 부품 이런 부분에 이제 특혜 관세율이 지금 총 15%로 적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혹시나 이게 다시 변결된 가능성을 언급하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미국 정부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국가 간 무역 협정은 지켜질 것이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만 그래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총괄표인데요. 여기 이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위에 QR 코드를 찍으시면 저희 코트라에서 만든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 취급하시는 HTS 코드 6단위, 제품 6단위를 넣으시면 이게 이제 미국 HTS 코드와 매칭이 돼서 현재 이게 너무 복잡하고 많잖아요. 그래서 내 제품이 현재 얼마만큼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작년 한 해 정말 매일매일 바뀌는 관세로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까지를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해드리지만 늘 그래왔듯이 새로운 변동 사항이 또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마켓 인텔리전스 이제 정책 조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지역 통상 조사실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아주 발빠르게 조사를 하고요. 기업분들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 조사 보고서를 해외 시장 뉴스에도 올리고 있고 더더욱 빠른 전파를 위해서 뉴스레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QR코드를 찍으시면요. 바로 저희 채널 등록이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오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조장환 변호사님의 미국 현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관세 절감 전략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프리오 회계법인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의 조장환 변호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제가 와서 이게 휴가차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왔다가 갑자기 대법원 판결이 나가지고 정신없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관세 아까 방금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코트라에서 정말 많이 이렇게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공유 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지금 작년에도 저희가 지금 쭉 경험하고 있지만 관세는 계속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뀔 거고요. 또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적인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정부에서도 크리에이티브하고 좀 창의적인 어떤 그런 생각지도 못한 관세의 어떤 관세 행정적인 그런 형태라든지 그런 세율이라든지 뭐 정말 굉장히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변하지 않는 법들이 있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절감을 할 수 있는지 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3, 40분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처음에는 현재 좀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좀 질문을 들었던 그런 이슈들 내에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관세 절감에 대한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좀 나름 한 15년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조금 한국말과 영어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막힘이 있으면 영어 단어를 조금 쓰는 것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은 말씀을 주셔서 저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고요. 우선은 그냥 차트 몇 개 조금 보고 싶습니다. 그냥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현재까지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의 돈이 지금 관세로 이제 미국 정부가 컬렉션을 했는데 지금 제일 밑에 보시면 작년에랑 재작년 24년 차트를 지금 이 관세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미국 관세청.
거의 뭐 세네 배 정도의 돈을 추가로 받았죠. 네. 지금 예측하는 175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한국 원으로 어떻게 환산은 잘 안 됩니다만 아마 그 부분의 대부분이 이제 IEEPA 1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무엇이냐? 관세가 올라간 건 알지만 관세청에서 어떻게 이거를 enforce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집행하고 있는 단계에서 영어로 되었지만 제일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보시면 2024년과 2025년 사이에 지금 뭐 네 번째 보시면은 세 번째 보시면 이제 600 밀리언 달러에서 34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딧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랑 이제 여러 가지의 그런 어, 컬렉션 액티비티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어떤 절감 이전에 관세청이 굉장히 이것을 보고 있다, 주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정도를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감사로 인해서 벌어들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아, 수입할 때 들어갈 때 내야 되는 돈도 돈이지만 컴플라이언스적으로 코스트가 굉장히 늘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관세청도 지금 이게 돈이 되고 있다는 걸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간략하게 지금 저희가 가장 좀 관심 있어 하시는 질문이 많이 들어온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232 자동차 관세 관련해서 옵셋 프로그램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여기 아마 기업분들 오신 분들이나 기업들 서비스 해주시는 분들 보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이제 뭐 자동차 회사, OEM 회사에서 미국 안에서 자동차를 제조하고 했을 경우에 관련된 부품에 대한 수입에 대한 낸 232 관세를 일종의 크레딧 형태로 나중에 다시 환급을 해준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변하고 있다. 좀 관세의 이런 컬렉션이나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이게 그런 거에 하나의 어떤 예로 보면 되고요. 어, 이제 이제 환급액은 이제 크레딧액은 물품 이제 자동차 총 MSRP 가격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백워드 이제 뒤로 이제 다시 산출을 해서 몇 프로 이제 3.7%, 뭐 2.5% 정도의 크레딧을 산출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작업을 이 지난 후에 이제 커머스 그러니까 상무부에서 이거를 이제 어프로브 하든지 아니면은 어프로브 하지 않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 중순부터 이게 벌써 시작이 돼서 1차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저는 이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어플리케이션을 받고 아마 있는 상황일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옵셋을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지금 좀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일단은 옵셋 크레딧이 들어온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OEM 회사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넣을 당시에 수입업자, 그러니까 수입업자에 대한 리스트를 쫙 제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오프셋 그 수입업자 리스트를 상무부에서 어프로브를 하면 관세청으로 이제 그거를 넘기는 작업을 하는데 그럼 그 관세청의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누가 옵셋 크레딧을 썼구나 안 썼구나 이걸 트래킹을 합니다. 상무부가 아무리 결정하더라도 결국에는 관세청이 관세를 이제 administer 그러니까 이걸 집행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그 리스트에 반드시 자기 회사 미국 수입업자의 이름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고객사에서 할 때 반드시 긴밀하게 연락을 하셔서 저희 그 해당 회사가 리스트에 포함이 되나 안 되나를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중대형 차량에 대해서 또 232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아직 애플리케이션 제가 알기로는 아직 받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 똑같은 프로세스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레딧은 5월 작년 5월부터 쭉 쓸 수 있으니까요. 환급 그 신청을 통해서
아마 크레딧을 다시 쓸 수 있거나 환급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현지 관세사분들과 긴밀하게 환급 신청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양도가 불가능하다. 또 이것도 중요하고요. 각 수입업자가 배당받은 크레딧만 쓸 수 있습니다. 양도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좀 많이 듣는 이슈가 metal content, 그러니까 이 그 금속 가격에만 과세를 하는 이제 섹션 232 관세에서 금속 가격에만 과세를 하는 기준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작년 6월 정도부터입니다. 이게 지금도 굉장히 핫하게 너무나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과연 금속 이 메탈의 밸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게 너무나 큰 문제인데 관세청에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오피셜하게 내놓은 거는 딱 하나예요. 관세 가격법을 따라서 측정하세요. 근데 아무런 그런 가이던스가 따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세 가격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래 가격, transaction value라는 그 관세 가격 제일 기본법으로 이제 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예를 들면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뭐 알루미늄 호일을 이제 수출한다, 수입을 한다 하면은 그 호일에 들어가는 알루미늄의 원자재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약간 뭐 3mm라든지 5mm 호일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원자재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데 그럼 그 원자재를 내가 낸 가격이 얼마냐? 뭐 5불이다, 10불이다, 뭐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자기가 낸 인보이스도 있을 것이고 그거를 이제 페이한 그 거래 기록도 있을 것이니까 그걸로 보통 이제 금속 가격을 산정을 했는데 어, 얼마 전에 한 12월에 이제 베이스 메tal 팀이라는 이제 관세청 내에 금속만 담당하는 그 이제 산업팀이 있습니다. 이 팀이 그냥 뭐 다른 어떤 수입업자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가 그냥 두 장짜리 이제 레터 같은 형태로 노티스를 이제 일종의 뿌렸어요. 이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가이던스가 그것도 모호하지만 관세 가격법 측면에서는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의 가이던스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은 회사들이 헷갈리고 하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주요 부분은 회사들이 이제 그러면 과연 금속 밸류가 얼마냐 하면서 나중에는 우리 철강에 얼마나 결국 들어가 있느냐, 10% 들어가 있느냐, 30% 들어가 있느냐, 이런 화학적인 분석까지 해가면서 금속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전체 가격에서 비금속 가격만 빼고 그 나머지를 결국에는 금속 가격으로 해서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된다. 어떤 그런 기준을 결국에는 이제 이 가이던스에서 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우리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이게 자기들은 이때까지는 좀 낮게 측정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관세청 안에서도 이 가이던스가 돌다 보니까 이 베이스 메탈 팀이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이제 그거를 토대로 집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금 최근 여기 영웅이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익스프레스 패스너라는 어떤 기업이 결국 소송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한 불과 3주 전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베이스 메tal 팀이 나온 이 가이던스는 오피셜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를 수가 없다라고 결국에는 지금 주장을 하고 관세 가격법 해석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상충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들을 이제 룰링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권 해석인가요? 해석 이제 관세청의 오피셜 오피니언을 받는 어떤 리퀘스트를 했는데 다 리젝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은 이제 이 해당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CIT라는 이제 미국 연방무역법원에서 해결을 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오피셜한 가이던스를 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 두어 달 정도부터는 아마 이제 이제 소식이 좀 있을 건데 판결이 나면은 아무래도 가이던스가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보수적인 방향으로 금속 밸류를 정하는 것이 좀 세이프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전략, 이제 그 업데이트 부분이고요. 좀 좋은 얘기, 절감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얘기를 조금 희망적인 얘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관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뀌지 않는 법이 있다고 했죠. 이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관세를 계산할 때는 저희가 관세의 3요소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영어로는 이제 customs triangle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품목 분류가 우선입니다. 물품이 뭐냐? 그래서 이 품목 분류가 관세율을 정하고 어떤 컴플라이언스적인 이슈가 있는지를 가장 기본으로 정하는 것이 품목 분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행정법이나 뭐 이제 이 트럼프 정부 측에서 내놓는 모든 그런 이제 관세를 보시면 다 품목 분류입니다. 다 10자리 번호를 가지고서는 이걸 인클루드 하거나 이건 익스클루드 하거나 이걸 포함시키거나 뭐 이런 리스트를 다 만들어내서 스코프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품목 분류가 잘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특히 많은 물품을 들여오는 제조사라든지 좀 큰 기업들 뭐 파트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들여올 때는 사실 품목 분류의 오류가 더 많이 일어나기가 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품목 분류를 잘 봐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관세율이 정해졌으면 두 번째로 이제 원산지죠.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관세율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추가적인 301조 관세가 뭐 있든지 예를 들어 캐나다나 뭐 멕시코에서 오는 것들은 USMCA라는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서 이제 관세 절감을 할 수가 있든지 뭐 한미 FTA도 또 있죠. 그래서 원산지에 관한 부분이 또 이제 관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가격입니다. 이 작년부터 관세 가격에 대한 어떤 관심이 굉장히 확대됐습니다. 우리가 30% 내야 돼요, 50% 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오셔서 그럼 관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품목 분류도 뭐 정확하고 원산지를 우리가 어디서 가져올 수도 다음 날 말레이시아에서 뭐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 가격을 줄이려고 모든 회사들이 지금 악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관세 가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렇지만 요즘에는 또 관세청도 이걸 알아가지고 많이 이제 감사를 들어오고 있는 사실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관세 가격이 제일 high return,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관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3요소를 통해서 관세를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는 그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ariff engineering이라는 어떤 컨셉인데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원래는 트레디셔널하게 저희가 본다면 tariff engineering이라는 거는 물품이 들어오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가 들어온다고 치죠. 그 자동차가 네 자리 좌석의 세단은 뭐 3%다. 그러면 6자리는 뭐 버스로 분류가 돼서 품목 분류가 그거는 1%다. 뭐 이런 식으로 품목 분류에 따라서 관세율이 바뀌니까 그럼 우리가 엔지니어링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뭐 차의 어떤 그런 캐릭터리스틱 형태를 변환한다든지 뭐를 하나 뺀다든지 뭐를 하나 더 추가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실은 테리프 엔지니어링이라는 컨셉인데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한 2년 전에 판례가 나왔는데 포드에서 예를 들면 이제 케이스인데요. 얘네가 이제 버스를 들여오는데 좌석을 다 뺐어요. 그러고서는 어떤 일종의 품목 분류 그거에 해당하는 품목 분류를 이제 해서 뭐 2%로 예를 들면 들어왔다 치면
이제 관세청에서 그거를 굉장히 사기적으로 이건 너무 사기다. 예를 들어 사기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인텐셔널하게 이렇게까지 하면은 안 된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포드가 져가지고 거의 한 3천억 달러의 페널티를 물게 된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텔프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을 하실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근데 요즘에 텔프 엔지니어링이라는 어떤 컨셉은 예를 들면 뭐 노트북을 수입을 한다 그러면 노트북으로 수입하면 3%를 내야 되는데 전체 가격에 뭐 100불이라고 치죠. 100불에다가 3%를 내야 되는데 5%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5%를 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노트북을 LED랑 따로 뭐 패널 따로 키보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벌크로 들어온다거나 뭐 이렇게 어, 조금 물품을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쇼핑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물품을 따로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의 품목 분류로 보고를 하는 것이 더 관세적으로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어널리시스를 좀 많이들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 안에서 제조의 능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은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품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른 관세적인 절감이 있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관세 가격을 어떻게 바꾸는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세 가격이 그럼 100불인데 우리가 이거를 80불로 가져올 수 있느냐 90불로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나머지 차액 10불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르게 페이먼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적인 요소들을 일종의 조금 바꿔서 이렇게 들어오는 관세 인보이스 가격들을 줄이는 어떤 그런 형태의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관세 사실은 이제 관세 유권 해석들을 쭉 보면은 관세청 입장에서 이제 보통 히스토리컬하게 지켜보면은 어, 특정 부분은 사실 비과세 일종의 비용으로 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특히 관계사 거래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administration fee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기업에서 미국에 진출한 우리 자회사를 가지고 우리가 서포트를 해주는 것, 마케팅이라든지 뭐 로지스틱스라든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미국 안에서의 일어나는 비용, HR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서포트 해주는 경우에 그것을 이제 따로 페이하게 하는 그게 뭐 예를 들면 나중에 보면 예를 들면 100불에서 5불이다 아니면 10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캐릭터라이제이션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서포트에 대한 비용만큼 우리가 따로 계산하고 인보이스에 있던 100불을 85불이든 90불이든 95불이든 그렇게 낮춰서 오는 그런 형태의 어떤 관세 절감을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administrative fee는 이제 보통 관세청에서는 이제 비과세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판별한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가장 결국에는 관세청이 보는 것은 이 해당 이제 100불을 쪼갰을 때 10불이든 5불이든 이게 뭐 어떤 다양한 이제 오버헤드라든지 뭐 관리비 같은 것들이 이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수입하는 물품의 제조나 또는 이 수입에 관련된 코스트냐 아니냐를 결국에는 이 넥서스를 보게 됩니다. 이 연관성을 보게 돼서 보통 이제 administrative fee 같은 경우는 비과세 대상, 비과세다. 너 프로덕션하고도 연관이 없다. 이렇게 판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아마 firmware는 안 되더라도 일종의 뭐 물품 안에 뭐 GPS가 있다든지 뭐 이런 서브스크립션을 해야 되는 항상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코스트 비용이 있다 그러면 현재까지 원래는 100불로 들어왔는데 그 코스트가 한 20불이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형태를 돌리는 거죠. 물품이 올 때는 소프트웨어를 빼고 나중에 뭐 온라인으로 쏜다거나 뭐 따로 돈을 내서 예를 들어 라이센스 피, 뭐 일종의 뭐 매달 내야 되는 뭐 피를 내야 된다는 저는 그런 형태로 관세 가격을 줄이는 어떤 그런 이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워런티.
일반 워런티는 안 되더라도 extended warranty라고 해서 뭐 워런티 물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워런티 말고 추가적으로 되어 있는 워런티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빼가지고 따로 돈을 낸다든지 아니면 미국 안에 있는 회사에서 자회사나 뭐 아니면 고객사에서 따로 워런티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어, 로또 관세 가격을 줄이고 있는 또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품, 공장 설비 이런 거 요즘에 많이 보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설비 같은 거 보낼 때 거기에 이제 엔지니어링 아마 인스톨레이션 코스트라든지 엔지니어링 코스트가 분명히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물품 공장 이제 라인이 들어오고 나서의 그런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은 또 관세 가격법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비과세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스트도 또 자세히 보셔서 이거를 어, 일종의 segregate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페이먼트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면 계약서에 따로 그렇게 명시를 하셔도 돼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이제 일종의 관세 가격적인 tariff engineerin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계획들을 다 하더라도 결국엔 좀 컴플라이언스적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항상 다큐멘테이션, 스터디 같은 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페널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막 제가 뭐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뭐 케이스가 뭐 비슷한 케이스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제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 의료기기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은 이 물품 자체가 이제 환자한테 이제 설치를 하고 조그만 디바이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데 몸에다가 이렇게 좀 의료기기인데 이제 붙이는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불면증이 있냐 없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의학적인 몸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어 이제 의료 그 의사라든지 그 여기 이 회사에 이 정보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소프트웨어적인 라이센스적인 이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예를 들면 들어올 때 뭐 1,000만 원이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 코스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없애버리고 나중에는 이제 돈을 따로 내는 형태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나중에 따로 설치하고 따로 돈을 내는 형태로 이제 트랜잭션을 재구성해서 이제 그렇게 관세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피셜하게 저희가 뭐 관세청한테 허락을 받지는 않았고 이제 저희가 이 환급 신청을 하면서 이제 관세청에게서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좀 비공식이 아니고 공식적인 그런 어떤 어, 그 이제 확답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케이스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정확히 이제 스터디를 따로 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에 관세청 CBP 룰링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저 숫자가 있거든요. 이제 관세청은 이런 이 유권 해석에 대해서 쭉 퍼블릭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설치를 잘 하셔서 혹시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또 가장 많이 쓰이는 어떤 분야인데요. 이거는 어, 이게 first sale 룰이라는 겁니다. 최초 판매 가격 이거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관세 가격을 워낙 줄이려고 하시다 보니까 간단하게 이게 설명을 드리면 중국에 공장이 있고 본사는 한국에 있고 자회사는 미국에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미국 수입업자는 물품을 모 회사한테서 사지만 모 회사는 물품 자체를 사실은 공장에서 사서 오는 것이고 물품은 공장에서 중국에서 직접 바로 미국으로 직수출이 되는 이런 형태의 3자 거래 또는 4자, 5자 거래에서 있을 때 공장 가격으로 최초 판매 가격을 가지고 그것을 관세 가격으로 매겨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first sale rules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 가지 requirement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장가 이거 인보이스 가지고서는 관세 가격 해가지고 이렇게 돈 내는 그렇게 쉽게는 사실은 안 되고요.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가 있다는 점.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중간업자와 이제 팩토리의 어떤 이제 공장가의 그런 어떤 관세 가격법적인 측면 안에서 이제 그 정당한지 안 한지, 그 다음에 인보이스부터 PO, 그 다음에 order confirmation, 뭐 이런 거 쭉, payment record, 그러니까 지불 내역까지 쭉 이게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이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document preparation, 이게 다큐멘트를 잘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example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공장은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수입업자는 미국 수입업자였고요. first sale이 지금 제가 삼자 거래가 아닌 상황이었죠. 근데 이것을 저희가 어떤 때는 삼자 거래로 이제 회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결국에는 중간에다가 공장과 수입업자가 일종의 조int 벤처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여기는 싱가포르라고 했는데 싱가포르에도 홍콩이 보통 홍콩을 많이 합니다. 세무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이겠죠. 홍콩에서 예를 들면 중간업자를 만들어서 이제 공장에서 100불에 팔던 걸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80불에 팔고, 중간업자는 또 수입업자한테 100불에 팔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자 거래를 만들어서 first sale을 만드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또는 같은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차트인데, 아무래도 예를 들면 팩토리 같은 공장 같은 입장에서는 공장에서 이제 자기네 마진을 이제 알려주기가 좀 그렇죠. 자기 얼마나 이제 코스트를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80불 이제 미국 수입업자가 아니라 중간업자. 그러니까 홍콩이든 싱가포르든 이제 새로 만들어진 회사가 수입업자가 되는 그런 형태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해외 수입업자가 되는 그런 식으로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수입업자는 여기 이 구조에서 빠지고 그냥 중간업자가 수입을 그냥 미국으로 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사 거래가 일어나서 80불로 수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관세가를 낮추는 형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저희가 지금 이 first sale이 너무 많이 쓰여서 이 미국 의회에서 bipartisan 이 국회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first sale을 금지하려는. 사실 first sale 이 룰은 판례법을 통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니쇼 이와이라는 케이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제 판례법이라서 국회에서는 이거를 이제 정확한 어떤 행정법, 국회 법안으로 만들어서 이걸 금지시키려고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 first sale은 유효하니까 한번 거래 구조를 좀 생각해 보시고 적용할 수 있으면 적용하는 것이 좋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린 거는 이전 가격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기업분들 혹시나 미국에 이미 자회사가 있어서 물품을 보내서 관계사 거래를 일으켜서 자회사가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형태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전 가격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으실 텐데요. 이전 가격, 이제 영어로는 transfer pricing이라고 하죠. 이 이전 가격이 요즘에는 조금 핫한 이슈가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너무 늘었기 때문에 이전 가격이 이제 일반 이전 가격을 똑같은 가격에 들어와도 미국 자회사가 수익률이 이제 예전만치가 나지가 않는 것이죠. 원래는 이전 가격에 대한 어떤 보통 스터디가 들어가는데 이 스터디를 통해서 그럼 미국 자회사가 10%의 마진을 미국의 영업이익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전 가격이 있는데
관세 가격이 높아지니까 이제는 그 10%를 맞추지 못하고 5%, 3%, 2%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형태로 보통 이것을 다시 10%로 맞추냐? 가격을 줄이는 어떤 이전 가격을 이제 연말에 가격을 줄이거나 연초나 가격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회사가 모회사가 자회사한테 10만 불, 뭐 20만 불 이런 식으로 그 조정을 하기 위해서 보통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주면은 결국에는 이 전에 있던 수입에 대한 관세 가격들을 다 바꾸는 것이 되거든요. 돈을 준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세값을 낮추는 거죠. 관세값을 낮추니까 그러면 이걸 보고를 해야 되냐? 그 보고에 대한 의무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오고 두 번째로는 관세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우리가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정답은 사실은 관세 가격을 이렇게 이전 가격을 통해서 낮추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관세청의 리컨실리에이션이라는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셔야 관세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사실 관세청에서는 돈을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주는 케이스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후에 이거는 이전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라도 우리가 관계사거래에서 가격을 변동하는 일이 나왔을 때 이런 게 좀 이제 보이신다면은 무조건 관세청에서 이제 리컨실리에이션 프로그램이라는 걸 등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튼 거기가 이제 그거를 말하고 싶은 어떤 그런 케이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입업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셔야 된다는 점. 앞으로도 이제 관세 환급에 대해서 이제 다음 세션에서 말씀드릴 텐데 관세청에서 지금 가장 화두는 환급을 어떻게 하냐 마냐인데 아무래도 딴지를 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환급을 하려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이미 이제 불법이라는 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대신 관세청에 그럼 가지고 있는 힘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관세 환급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 딴지를 걸 수 있나? 결국에 그거는 이제 컴플라이언스적인 이슈가 있냐 없냐죠. 그래서 관세 환급을 하실 때도 이제 컴플라이언스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텃세인 관세법인의 박주영 대표님, 미국 수입신고 정정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발표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세범인 커스앤의 김정훈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설명 내용은 미국 수입 신고의 정정 및 관세 환급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 자료를 준비하게 된 배경은 저희 관세법인 커스앤이 작년 2025년 코트랑 같이 이제 그 관세 대응 119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806개 기업에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 관세 대응이 처음이고 또 저희에게도 익숙치 않은 내용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분들은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들 기업분들도 익숙해지고 관세율에 대한 적용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다 보니까 작년 연말부터는 저희 쪽에서 컨설팅했던 주요 내용이 우리가 미국에서 수입 신고 왜냐면 이제 대부분 다 DDP 조건으로 수입 신고 수출 신고를 하시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 우리 회사가 DDP 조건으로 어떤 수입을 했는데 납부한 관세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다. 궁금하다. 또는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현지 이제 브로커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관세사인데 미국 관세사에서 어떤 협력을 안 해줘서 관세 환급이 어렵다. 이러한 사실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코트라 쪽에서 저희 아프리오 앞서 말씀드린 아프리오 조 변호사님이랑 같이 작년 연말부터 PSC 이제 프로테스트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미국에서의 발생했던 어떤 수입 납부관세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는 간략하게 미국 수입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작년 컨설팅 했을 때 어떤 특수한 케이스들, 물론 이제 좀 심오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 편의상 좀 직관적인 케이스만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수입신고 유의사항, 그 다음 PSC 프로테스트 관세 환급 제도까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수입 신고 프로세스입니다. 크게 이제 입항 신고, 수입 신고, 그 다음에 이제 CBP 검사를 통한 승인 및 반려, 그리고 마지막에 정산, 리퀴데이션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의 수입 신고 제도랑은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맨 마지막에 리퀴데이션이라는 개념은 한국에서 사실 익숙치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설명을 좀 드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항 신고는 이 또한 이제 관세사가 진행합니다. 미국 브로커가 이제 입항 신고와 수입 신고, 엔터리 서머리 파일링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폼 3461이라는 어떤 폼으로 이제 화물 도착 신고를 하는 것을 입항 신고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화물 도착 이후에는 15일 내에 그 엔트리 파일링이랑 서머리 파일링이 다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입항지 세관장에게 제출되어야 되는데, 이 또한 지금 이제 그 미국 브로커의 시스템, 에이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 전자적으로 제출이 되고는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은 커스텀즈 본드가 필요한데, 뭐 일회 사용성 또는 뭐 계속 사용에 대한 유효한 본드가 수입 신고 시점에는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수입 신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엔터리 서머리 파일링, 그러니까 폼 7501이라고 불리는 이제 수입 신고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신고서에 기본적인 수입자 정보, IOR이라고 하죠. Import of Record의 정보와 HS 코드, 그리고 원산지 등 수입 물품과 관세 정보에 대한 내용들이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엔트리 서머리 할 때는 동시에 입항 신고도 함께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뭐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CBP에서 전자적으로 접수된 수입 신고를 이제 릴리스 할 건지 또는 서류 검사를 할 건지, 그리고 물품 검사를 할 건지, 이제 실질적으로 물품 검사를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렇게 결정이 된 이후에 승인 반려, 그리고 뭐 IOR의 의지에 따라서 이제 수입 신고 승인 전에 취소도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승인이 완료되면 화물 반출 이후에 수입 통관 수입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 전후로 리퀴데이션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퀴데이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했던 수입 신고, 그러니까 엔트리죠. 내가 수입 신고했던 엔트리에 대한 어떤 납부 관세와 세액이 확정되는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CBP가 어떠한 정산을 완료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입신고 일로부터 기본적으로 1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리퀴데이션이 도래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리퀴데이션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척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수입 신고할 때 사실은 뭐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사후 심사 제도라고 해서 세액에 대한 심사는 5년 안에 정리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미국은 뭐 314일 안에 어떤 세액 심사가 다 종료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미국 또한 5년 동안의 어떤 CBP에서 세액 심사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 그리고 제가 미국 가서 많이 인터뷰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부정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리퀴데이션이 되면 내가 수입 신고한 어떤 그 엔트리에 대한 세액 정산은 마무리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서머리 엔트리에 대한 서식이고요. 수입 신고 거래로 먼저 거래 기록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세금이나 관세 그리고 인증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자 정보, 물품 정보, 관세 정보 등을 관세사, 브로커를 통해서 제출하는 신고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다 납부 수입 신고 사례를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수행했던 컨설팅했던 업체 고객사들의 사례 중에 좀 직관적인 것들 좀 갖고 와봤으니까 그 지금 상호 관세 위법이 아니더라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 보시고 우리 회사가 비슷한 상황이거나 환급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이제 코트라에서 진행하게 될 그 PSC나 프로테스트 관련된 사업을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많은 중소중견 기업들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 수출할 때 DDP 조건으로 수출을 하는데 이제 미국 현지에 저희 자회사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DP 조건으로 특히 이제 특송사 통해서 통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관사에서 이제 현지 브로커가 임의로 HS 코드를 변경을 하다 보니까 과당 현지 관세가 납부된 경우가 있다라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A사는 이제 전기 기기를 수출하는 업체인데 미국에서 이제 고객사에서 직접 HS 코드를 적어놨습니다. 근데 미국 현지에서의 어떤 특송사에서 임의로 HS 코드를 변경하여 신고를 했고, 우리 이제 수출 기업은 예상치 못한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거는 상호 관세만 부과받으면 되는데, 이제 현지 브로커가 신고한 HS 코드에 따르면 232조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50%의 관세율을 부과받은 케이스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뭐 직관적으로 35%에 대한 과다 납부 세액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퀴데이션 이전이라면 PSC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수입신고 정정 또는 뭐 경정 청구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리퀴데이션이 끝났다 하면 이제 프로테스트라는 약간은 포멀한 법률적 절차를 거치셔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B사는 이제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업체였는데, 원래 이제 대상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품의 약 40%가 미국산의 어떠한 원재료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 규정을 알지 못해서 전체 가격에 대한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품의 20% 이상의 지금 이제 상호관세가 사실은 위법이라 크게 고려하진 않겠지만 이거 환급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 이상인 경우에는 미국산 이해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데 이제 전체 가격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또한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기본적으로 브로커가 수입 신고했을 때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엔트리 서머리에서 라인 아이템을 하나 더 추가해서 이제 밑에 보시면은 99030134라는 HS 코드 숫자가 보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좀 특이하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가 되면 하나의 HS 코드 안에 한 란이라고 하죠. 하나의 HS 코드 안에서 감면과 면제를 다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라인 아이템으로 과세를 먼저 시켜놓고 또 다른 HS 코드, 요 밑에 나오시는 99로 시작하는 요 면세와 감면 규정의 HS 코드를 별도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현지 브로커가 놓쳤을 경우에 이후에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케이스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또한 이제 그 이제 품목별 과세에 대한 비대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간단한데 결국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수출한 물품이 품목별 관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그 리스트상에 올라와 있는 HS 코드라 하더라도 실제 우리 물품 안에 알루미늄이나 철강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면제나 비대상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HS 코드 기준으로만 100% 품목별 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잘못 과세된 사례가 있다 그러면 50%가 아니라 과거 기준의 상호관세 15%가 적용되었어야 하기에 PSC나 프로테스트를 통한 관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사례가 아마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232조 품목별 관세가 철강 알루미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관세도 있습니다. 어,
과거에 이제 작년에 가장 큰 이슈가 됐었던 게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이 자동차 관세이기도 한데 갑자기 이제 철강 알루미늄 품목별 관세이기도 한데 자동차 관세에 파생 상품들이 막 추가가 되면서 두 가지의 품목별 관세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CBP에서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조금 늦게 나오면서 저희도 적절한 답변을 드리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CBP가 품목별 과세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리를 하면서 자동차 관세와 이제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동시 부과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세를 우선 부과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기준에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러 정부기관에서도 중복과세라는 답변이 나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자동차 과세와 그 철강 알루미늄 과세를 중복해서 과세한 사례들을 꽤 많이 제가 인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 PSC나 프로테스를 통해서 환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대 관세율 적용이 50%인데 철강 알루미늄이 동시에 적용되었다는 이유로 이제 이게 50% 별도로 해서 100%가 부과된 사례를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50%에 대해서 관세 환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저희 이제 우리나라 제조 물품의 대부분의 알루미늄은 국내 생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인보이스 상에 포함되어 있는 알루미늄의 어떠한 주조 재련국을 표시하지 않다 보니까 미국 현지에서의 브로커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엔터리 서머리 할 때 기타로 신고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러시아산 알루미늄으로 이제 추정을 해서 취급을 해서 약 200%의 관세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사실 수출한 물품에 포함된 알루미늄의 주조 재련국이 한국이나 기타 국가임을 다시 러시아산이 아님을 증빙하는 자료를 통해서 PSC나 프로테스를 통한 관세 환급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파트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2025년 12월 즈음에 이제 그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인하를 하면서 그 적용 시기를 11월 1일로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작년에 자동차 업체들 분들 중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 이 소급 인하된 분을 놓치고 계셨던 분들도 PSC나 프로테스트를 통해서 요거는 이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PSC를 통해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원산지 관련된 이슈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수출 물품의 상당수의 원재료가 중국산임을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이제 CBP의 원산지 이룰링을 하다 보면 대부분 CBP에서의 다 문의사항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제조하는 물품의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를 늘 묻거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수출된다 하더라도 이제 비트케 원산지, 그러니까 FTA가 아닌 비트케 원산지 관점에서 원산지가 중국산이다라고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수출 기업에서도 이게 원산지를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해서 중국산으로 기재한 다음 현지에서 이제 이 펜타닐, 보복관세 등을 포함한 중국산 기준의 수입관세를 납부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특혜 관세, 이제 FTA 특혜 관세의 관점이 아니라 비특혜 원산지 관점에서 일종의 공정분리 시나리오들을 통한 원산지 컨설팅도 사실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CBP 이룰링 원산지 확인 제도를 활용하라라고 저희가 유의사항은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산 원재료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어떤 공정분리에 대한 시나리오를 잘 설정을 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룰링을 통해서 이후 발생하는 이후 수출 신고분에 대한 원산지를 좀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입 신고 시 유의사항은 아까 변호사님이 잘 말씀을 해주셔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HS 코드가 가장 중요하죠. 저희가 사실 작년에 가장 많이 했던 컨설팅이 HS 코드 이룰링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준의 HS 코드랑 사실 미국에서 해서 바라보는 HS 코드가 많이 다른데 CBP 같은 경우에는 HS 코드와 관련된 룰링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룰링 적용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 수출 물품에 대한 올바른 HS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의 미국 관점에서의 비특혜 원산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산지 판정은 사실은 이룰링 접수를 많이 꺼려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에 대한 정보가 또는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미국의 CBP에 제공이 되고 이게 굳혀지게 되는 경우 다시 되돌릴 수 없다라고 판단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판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리뷰를 좀 적절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룰링이 아니다 하더라도 제가 그때 이제 뉴욕에서 보니까 이제 미국 관세사 분들은 PSC나 프로테스트를 통해서 원산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우리가 이게 뭐 중국산으로 신고됐던 물품이 한국산임을 룰링이 아닌 PSC나 프로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저희 사업도 같이 한번 참여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S 코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6단위는 세계 공통이라고 하지만 사실 해석상의 차이가 많이 있다. 특히나 이제 미국과 한국의 경우에는 동일 물품이라 하더라도 HS 코드에 대한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미국 기준의 HS 코드 룰링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HS 코드 이제 들어가면 당연히 이제 관세율이 따라 나오는데 여기 사이트 가서 보시면은 기본 관세율,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 관세율이랑 기본 관세율 또는 협정 관세 그리고 이제 품목별 관세로 두 가지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사이트 상에서는 상호 관세나 품목별 관세 등에 대한 기타 관세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코트라 그 서두에 코트라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러한 추가적 관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다시 안내를 한번 드리고요. 미국의 이제 그 비특혜 원산지, 그러니까 FTA 원산지가 아니라 미국 기준에서의 원산지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대무역법상 이제 이 실질적 변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사실 미국은 실질적 변형이라는, 내용이 있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사실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으로는 원산지 판정 사례를 기준으로 저희가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의 주요 부품의 원산지를 따라가거나 또는 가격 기준으로 따라가거나 또는 주요 공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또한 공개된 정보들이 어느 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 판례나 사례들을 기준으로 우리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도 한번 간접적으로 판정해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추가 관세 부분은 아까 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케이스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섹션 232 그러니까 품목별 관세 중에 여기서 이제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어 작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품목별 관세의 경우에는 중첩돼서 적용되지 않는 점 그리고 우리가 수출하는 물품이 자동차 부품이나 철강 알루미늄 관세의 HS 코드 리스트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그 적용을 피할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주제 이제 PSC 프로테스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수입 신고 정정과 경정 청구로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납부한 관세가 과다하게 납부됐다. 그래서 관세 환급을 해달라라는 미국 내의 절차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과서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 납부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리퀴데이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 리퀴데이션 이전, 그러니까 15일 이전까지는 어, 브로커를 통해서 PSC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입신고 정정과 관세 환급을 포함한 신청 작업이 가능하다. 근데 제가 이제 미국 내에 수입 신고한 이후에 리퀴데이션 시점이 지난 엔트리도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180일 이내, 그러니까 이제 리퀴데이션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프로테스트가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리퀴데이션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수입 통관일로부터 약 314일 정도 되는데 지금 이제 뭐 막 활발하게 수출하고 계신 우리 기업분들 입장에서는 PSC를 계속 하고 싶은데 리퀴데이션이 종료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리퀴데이션에 대한 익스텐션, 그러니까 연장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최대 3년까지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장도 같이 고려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PSC부터 말씀을 드리면 수입자가 이제 정산 이전에 수입 신고를 정정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통관일로부터 300일 또는 정산 리퀴데이션 시점에서 15일 중 먼저 도래한 날짜 이내에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에이스라는 그 이제 브로커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된 바는 원래 이제 기존 신고 브로커를 통해서만 PSC가 가능하다라고 작년에 이제 조금 인지가 돼 있었는데 제가 미국 가서 확인해 보니까 실제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최초 신고한 브로커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브로커를 통해서 엔트리 서머리에 대한 PSC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SC를 할 때 에이스 그 시스템의 관세사를 통해서 PSC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정보를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를 충분히 서술해서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나중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폼 28, 그러니까 사후 검증이죠. 사후 검증에 대비하는 데 매우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프로테스트는 이제 뭐 수입자가 CBP의 어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또는 리퀴데이션 이후에 수입신고 정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리퀴데이션 이후의 구제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CBP 폼 19 통한 어떤 서면 제출이나 또는 에이스 프로테스트 모듈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근데 다만 PSC보다는 좀 더 포멀한 형식이고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프로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보다는 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간략하게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우리 회사가 PSC나 프로테스트 통해서 관세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좀 더 라이트하거나 또는 너무 명백하거나 좀 더 법리적인 논리보다는 정말 단순 실수에 가까운 경우에는 PSC를 통해서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더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용적으로 훨씬 더 저렴한 부분이 있고 또는 이제 PSC 프로테스트보다는 좀 더 덜 포멀한, 상대적으로 덜 포멀한 행정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이제 관세환급 받으려는 내용이 좀 더 심오하거나 또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저희 조 변호사님처럼 관세 전문 변호사를 통한 프로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을 권고를 드린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테스트가 이제 기각이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CIT 제소는 가능하고요. PSC가 기각이 이제 거절이 되면 이후에 프로테스트는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앞서 아까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관세 환급 이제 받아야 되는데 CBP가 2026년 2월 6일부터 모든 환급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ACH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미국으로 치면 이제 전자관세 납부 제도 같은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수입 신고할 때 엔터리 서머리를 제출하면서
IOR이 ACH를 통해서 관세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ACH를 통해서 관세 환급을 받도록 한다라는 이제 전제적 방법으로 환급을 한다라는 결정이 됐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에이스 포탈 내에 이제 ACH 리펀드의 은행 정보 계좌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미국 내 사업자 계좌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 확인이 돼서 관세사 브로커를 통해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브로커를 통해서 관세 환급을 받거나 또는 CPP 폼 4811 통해서 대리인 지정이나 ACH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PSC나 프로테스트 환급을 받으시려면 미국 사업자 계좌 유무에 따라서 전자적으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전 준비를 등록해 놓는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발표는 TBT 종합지원센터 김선화 팀장님의 최근 TBT 주요 동향 및 관련 해외 인증 지원 사업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관세는 아니고요. 비관세 장벽입니다. 수출하실 때 이제 비관세 장벽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부닥치는 것들이 제 다음에 이제 그 발표해 주실 아마 원산지 증명이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수출하실 때 보통 이제 첨부해야 되는 뭐 인증 서류나 시험 성적서, 뭐 검사 성적서, 뭐 이런 것들 관련해 하고 뭐 등록, 신고, 뭐 기술 문서, 신고, 등록 이런 것들을 그냥 총칭해가지고 그 TBT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역기술 장벽,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이제 좀 많이 그 수출 기업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전 세계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제 보통 우리가 기술 규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최근 들어서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 규제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그 수출국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생수를 수출한다고 했을 때 뭐 이런 수출 병에 이제 이 수출 플라스틱 같은 것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화학물질이나 유해물질 같은 거 사용하지 말아라라든가 그다음에 이걸 판매를 할 때 여기에 어떤 그 표시를 하게 되잖아요. 라벨을 붙여가지고 예,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기술 규제에 해당이 되고 나라마다 전부 다 가지고 있는 법령이 있어서 그것들을 만족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총칭해가지고 이제 기술 규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WTO 세계무역기구 그런 곳에서 1995년에 이 TBT 협정이라는 걸 맺었거든요. 회원국이 지금은 한 169개국 정도 되는데 그 협정을 맺을 때 그 협정문 안에 그 무역의 원활화를 위해서 이런 기술 규제를 만들 때, 뭐, WTO의 그 기술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통보해라. 그래서 회원국들의 의견을 들어라. 이런 이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정부 부처에서 어떤 기술 규제를 만들 때 공청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개선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반영을 하듯이 국제적으로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룰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 WTO 차원에서 정부에서 대응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런 제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화면에서 보실 수 있으시듯이 그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DBDP 규제, PFAS 규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DBDP는 이제 난연제 제품에 사용되는 난연제 그리고 PFAS라는 거는 과부로 화합물 이런 이제 것들이 다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이런 규제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뭐 IRA 잘 아시는 IRA법, 피파스 규제, 배터리 규제, 뭐 디지털 통상, 사이버 보안, 뭐 폐기물 재활용 제도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남미 중에서 좀 시장이 큰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뭐 데이터 현지화 요구 규정, 그다음에 탄소 중립 정책, 그리고 인공지능 전략, ESG 뭐 이런 그 규제 관련 법령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있고요. EU는 잘 아시다시피 규제를 가장 선진화된 규제를 선도하는 그런 지역이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모토로 보면은 자원 순환 이런 그 자원 순환 경제 그리고 디지털 전환 이런 거를 필두로 해서 자원 순환 관련 법들 뭐 AI법, 사이버 보안, 배터리, DPP라고 하는 디지털 제품 여건 그리고 PFAS, CBAM, 탄소 중립 규제 PPWR이라고 얘기하는 포장재 관련 규제, 플라스틱 관련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EU에서 규제를 선도하고 있고요.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은 사실 우리나라 수출 기업의 시장은 크진 않지만 똑같이 이제 EU하고 좀 접해 있다 보니까 EU 쪽에서 많은 제도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기도 하고 해가지고 약간 유사 법령들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큰 시장인 중국은 탄소 중립,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친환경 관련 탄소 중립 전략, 배터리 강제 인증 전략, 그리고 네트워크 안전, 뭐 이런 그 첨단 산업 쪽으로 규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최근 몇 년간은 제일 힘들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을 힘들게 하는 나라는 인도인 것 같습니다. 인도는 이제 BIS 인증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BIS 인증 제도 관련해서 인도의 그 이 BIS가 이제 정부 부처의 이름이거든요. 인도의 인증을 담당하는. 근데 이 인도의 인증을 담당하는 그 BIS라는 부처가 굉장히 확대 개편됐어요. 그래서 인도의 모든 대부분의 정부 부처에서 뭐 인증 관련된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이 BIS에다가 위탁을 줘서 BIS에서 관련 기준들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 BIS의 힘이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간에는 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BIS 인증 제도가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규제가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TBT 종합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왔는데 21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그런 이제 비관세 장벽 중에서도 TBT 관련 규제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요구사항에 따라서 설치가 됐는데 그래서 21년도에서 23년까지 저희가 한번 TBT 관련된 애로 해소한 거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한 178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유럽, 여전히 유럽이고요. 뭐 중동도 있고, 약간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 주도의 국가이다 보니까 대부분 많은 이런 그 TBT 관련 애호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애로 해소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 해소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화학물질 규제가 많습니다. 그런 것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뭐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런 데들 보면은 뭐 전자 폐기물 규제라든가 그리고 정보통신 쪽의 규제, 그다음에 ROHS 규제 그런 규제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통신장비 사이버 보안 규정,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전자제품의 대기전력 소비 규제, 기계류 안전 규정, 그리고 전자제품 유해물질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제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 규제, 의류 건조기 에너지 효율 규제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로 중동 지역에서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 그리고 영국은 이제 유럽에서 빠져나가면서 EU에서 빠져나가면서 UKCA라는 영국의 인증 제도가 이제 다시 시작이 되면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CE 마크 사용 기한 연장의 문제. 예, EU에서 빠져나가다 보니까 UKCA 자기네들의 영국의 인증 제도를 다시 이제 가동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받았던 CE 마크를 가지고 영국에 계속 들어갈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만은 이제 적합성 검증 시스템에 관한 기술 규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TBT의 대상은 뭐냐면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TBT의 대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테크니컬 레귤레이션, 기술 규제, 그 다음에 스탠다드, 표준, 그리고 시험 검사 인증이라고 우리가 이제 총칭하는 적합성 평가라는 말로 총칭을 하는데, 컨포머티 어세스먼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표시제도, 라벨링,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얘기하거든요. 예, 이런 곳에서 주로 많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리스트가 많은데, 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이제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코로나 기간에는 사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인도가 시장이 넓다 보니까 BIS 인증을 받은 해외 공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공장들을 인도의 심사원들이 나가서 공장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 뭐 정기 검사를 한다거나 갱신을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그 심사원들이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또 최근에 이제 화학물질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규제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해당 그런 그 규제들이 그래서 그런 에러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아마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인도는 계속적으로 한국의 수출 기업들한테 좀 힘든 일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뭐 이런 화면들을 이 화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나온 이런 규제들이 요 다음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24년도의 규제 목록이나 이런 것들도 자료에서 좀 보시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규제들이 보통 어떻게 일어나냐면 아까 첫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대개 이제 이런 류의 그 규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물질이나 대기 환경 규제들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주로 애로사항들이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EU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순환, 친환경, 화학물질, 디지털 전환 이런 분야에 이제 규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올해는 이제 EU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두 가지 좀 더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그 탄소 국경 조종세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행이 됐고 내년도 이제 올해 이제 뭐 신고 등록하고 또 관련된 뭐 인증서, 검증서 이런 것들 제출하는 의무들이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좀 많이 될 것 같고 시장에서도 지금 많이 기업들이 준비하고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해 8월 달에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도입을 준비한 지는. 그게 포장재 규정이거든요. PPWR이라고 하는 포장재. 그래서 EU로 들어가는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 관련된 규제가 발표가 됐는데 예, 이게 조금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기준이 불명확하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들어갈 때 이 제품의 포장재라는 것, 그 제품하고 직접 닿는 1차적인 포장재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묶어가지고 포장하는 2차 포장재가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게 상태로 이제 되고 또 운송할 때 운송 관련해서 필요한 포장재가 있을 것 같고 굉장히 여러 가지 포장재가 사용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지 또 어떤 거는 그 조항을 보면은 면제 조항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면제가 될지 안 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많이 그러니까 불명확한 규정에 따라서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기업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내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가 이게 정말 해당이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이슈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중동의 이제 걸프 지역 연합기구라고 GCC라고 있습니다. 그 7개 국가가 있는데 그 7개 국가가 연합해서 만든 GSO라는 표준화 기구가 있습니다. 공동 표준화 기구. 근데 거기에서 이제 GSO 인증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공통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GSO 규정들이 뭐 전기 제품이라든가 완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품에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인증 대상 품목들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이제 애로가 나오고 있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은 농수산품, 식품 이런 거 관련돼서 많고
그렇지만 최근에는 조금씩 아프리카의 국가들, 뭐 케냐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조금씩 이제 산업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지금은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더라도 앞으로는 그 아프리카 지역도 이런 TBT 관련 규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 그, 이 TBT에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검사는 해당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적전 검사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로 수출을 할 때, 그 배에 싣기 전에, 선적 전에 이제 검사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 지정한 물품들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검사 기관을 지정을 해서 해당 물품이 자기네 나라의 그 이러한 적합성 평가나 표준이나 기술 규제 내용을 잘 그 적합하게 이행한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선적전 검사 제도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조금 애로사항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시아는 그냥 여기 할랄이라고만 써놨지만 음,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장 문제가 되는 나라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 베트남, 뭐 인도네시아,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런 쪽에서 최근에 약간 이게 비관세 장벽 중에 TBT를 활용을 해가지고 국내 산업을 조금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같은 이제 주요 수출 국가에 좀 부담을 많이 지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BSN이라는 표준화 기구에서 운영하는 SNI 인증 관련해 가지고 작년 올해 이제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약간 막무가내식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 보통 이제 해당 나 인도네시아의 수입자가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기업을 여러 개 기업을 이제 대리인으로 지정받아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SNI 인증 같은 경우에는 한 개 그 대리인이 한 개 기업만 지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어, 조금 뭐 어떻게 그냥 좀 속되게 얘기하면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약간 그런 규정들을 막 도입을 해가지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지금 계속 괴롭히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아마 그 이면에는 그 이런 TBT나 이런 무역기술 장벽을 통해 가지고 국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하겠다는 이런 거는 이제 뭐 아마 그런 좀 정책적인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 비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것들에 대해서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TBT 애로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저희 TBT 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알려드리고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지원하시고 도움도 받으시라고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노TBT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1년간 이런 그 무역기술 장벽 관련한 활동과 관련된 연례 보고서라든가 그리고 무역기술 장벽 관련된 애로 해소 사례집이라든가 뭐 각종 다양한 뭐 나라들의 어떤 그 무역기술 장벽 관련된 제도나 이런 것에 대한 가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모르셨던 분들은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한번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EU의 탄소 중립제도 중에 탄소 국경 조정세 관련해서는 얘기는 많이 들으시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직접적으로 관련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작년 12월에 그동안 조금 막 계속 미뤄왔던 그 각종 이제 위임 법률들 EU의 규정들은 이제 맨 위에 법령 단계에서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품목별 그 위임 법률 시행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많은 것들이 담기거든요. 근데 작년 연말에 한 8개 정도를 갑자기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불명확해가지고 아직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8개 정도의 규정을 쏟아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분석을 해서 조만간에 이제 뭐 설명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도 만들어가지고 이 노티비티 포털에 올리고 할 예정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얘기를 저희가 이제 이 세미나가 그 미국 관련이라서 미국 관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기 환경이나 화학물질 규제가 주로 이제 이슈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미국 관련은 이제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죠. 연방 정부의 법률하고 그다음에 해당 주별 법령을 두 가지를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 이제 그 연방 정부의 법률은 보통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주별로 이게 다르게 움직이니까 주별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주별 법령들도 다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에서 주로 봐야 되는 주가 어떤 주들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주요 주별 수출 품목 상위 품목이나 주별 환경 규제들을 보면 어, 캘리포니아, 텍사스, 워싱턴, 일리노이, 뉴욕 뭐 이 정도가 굉장히 좀 비중이 있다. 그런데 주요 이제 관련 법령이나 주요 수출 품목 그리고 관련 국영 관련 산업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장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법무법이랑 같이 이제 지평이라는 곳과 같이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이런 것도 이제 정리가 되면은 저희 그 포탈에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런데 이제 관심이 이런 이제 주위에 수출하시는 품목이 있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한번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기환경 화학물질 규제 법령 같은 경우에는 클린 에어 액트라는 그 법을 봐야 되고요. 그 법의 주요 대상으로 보면 고정 오염원, 이동 오염원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대기 중 오염물질 배출 산업 관련된 규제들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법이 이제 방대한데 그 방대한 법에서 주로 어떤 산업군에서 어떤 그 적용 조항들이 해당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그 TSCA라고 하는 미국 연방 환경 규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 환경 규제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어떤 산업군에 어떤 적용 조항이 해당되는지 뭐 일부만 여기에서 발췌해서 지금 여기 넣어놨는데요. 구체적인 자료는 나중에 정리를 해가지고 그 노티비티 포털에 올라갈 거니까 그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 노티비티 포털의 그 자료 발간물이나 그 간행물 쪽에 들어가 보시면 그 뭐 AI 규제라든가 배터리 규제라든가 에코 디자인 분야 규제라든가 탄소 중립 규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당이 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고 적용이 되시면 수출 제품에 적용이 되시는 부분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수출할 때 가장 이제 부닥치는 거는 해외 인증이거든요. 근데 해외 인증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알려드리는 거는 산업통상부의 해외 인증 지원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해외 인증 지원단에서 조금 기업에 조금 중소중견기업에 좀 맞춰서 좀 지원해 드리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 이제 1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네, 신청을 받는데 2월 달에 한 번 신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4월에 아마 또 아마 신청을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맞춤형으로 그 해외 인증을 지원을 해드리는데 아예 딱 전담해서 붙어가지고 해드리는데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시고 나중에 또 한번 지원을 받아보시겠다 하면은 좀 신경을 쓰시고 좀 이렇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실제로 인증을 획득하는 것도 지원을 해드리지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그런 것들이 제일 기업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럼 뭐 샘플을 왜 해외로 보낸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것도 굉장히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그 해당 국내 어떤 시험기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가지고 국내에서 시험이 가능하도록 장비나 이런 것들도 세팅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한 다음에 국내에서 시험이 가도록 하는 그런 지원 제도도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티비티 포털 안에 해외 인증 종합 정보 제공을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국가별 품목별로 어떤 해외 인증이 있는지, 그 해외 인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색하실 수 있는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고 사항으로 주요 해외 인증 지원 사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그 해외 인증 지원단의 지원 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워낙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한 10만 개 되잖아요. 그 중에서 중소기업이 9만 거의 한 97% 정도 차지하거든요. 나머지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합쳐봐야 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 해외에 직수출을 하는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로 자체 제품을 직수출하는 기업들은 반드시 이게 이런 지원 제도를 활용해 보시는 게 좋고 혹시 이제 대기업의 이제 공급망에서 이제 최종 제품 단계에 이제 그 제품을 이렇게 대기업에 납품을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대부분의 대기업들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대기업단에서 이런 규제들은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요청이 안 간다고 하면. 예. 그렇지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탄소국경 조정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들도 1차 벤더 정도는 관리를 하지만 2, 3차 벤더는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지금 여기 와 계신 기업들 중에 대기업에 납품하시는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2차나 3차 벤더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1차 벤더나 대기업사에서 온실가스 사업자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가 제품 탄소 배출량 이런 것들을 얼마나 되는지 산정해서 내시고 그러면 되게 막막하거든요. 2차나 3차 밴더 측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아마 좀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그런 제도들도 가능하면 많이 이런 산업부의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중기부의 해외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 저희 해외 인증 지원단의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음, 무역협회나 품목별 협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해외 인증 설명회, 그다음 상담 부스 이런 것들 운영을 하고요. 단계별로 일대일 맞춤 지원도 하고요. 자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문제가 많다, 해외 인증 관련해서 이런 보도 기사들. 실제로 이제 지원했던 사례들입니다. H사 종이빨대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인증이 필요한데 친환경 인증에 대한 뭐 전문성 이런 것도 부족하니까 그래서 국내에 이제 그 기관 중에 KCL이라는 기관을 매칭을 시켜서 친환경 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해드린 사례. 그리고 갑작스럽게 인증 품목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요구하지 않다가 갑자기 인증서 요구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도의 BIS 같은 경우거든요. 예, 그런 거를 인증을 획득하도록 지원하는 사례. 그리고 신기술 융합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C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협상 과정에서 바이어가 갑자기 WEE나 ROHS 등록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경우에 좀 막막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또 그런 경험이 많은 기관을 매칭시켜서 도와드리는 일들. 그리고 내수 기업이 이제 수출 기업으로 전환할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막막하실 텐데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이제 수출 시장을 준비한다 그러면 음, 어, 받아야 되는 인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알려드리고 그래서 이런 거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거 필요합니다. 받으려면은 뭐 시험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드려서 받게 해드린 일도 있었고요. 음, 해외 마지막사 침대용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입점 추진 중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절차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CPSC라는 제품안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CPS 인증. 그러다 보니까 그 CPSC 관련된 인증을 받는 내용들을 지원해드리는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각종 다양한 사례들 많이 있고 그 제품하고 관계없이 많은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에 또 있을 거거든요. 이 노티비티 포털에 그 공지가 올라올 거예요. 인증 지원 관련해서. 예, 그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노티비티 포털 안에는 해외 인증 관련된 통합된 검색 시스템이 있는데 한 가지 요거는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보면 좋을 게 검색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AI 요새 많이 기술들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이 포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금 이제 검증이 되고 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AI 챗봇을 만들어서 지금 베타 버전을 지금 포털에서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AI 챗봇 중간에 있는 AI 챗봇에 들어오셔서 검색하시는 AI 챗봇한테 이제 물어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저기 유럽의 CE, 뭐 미국의 NRTL 이런 것들을 치시면 기본적인 정보는 저희가 이제 좀 그 안에 데이터들이 좀 정확한 정보들이다 보니까 좀 잘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보도 보시고 또 약간 심층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수출하는 품목의 HS 코드를 치면 그 HS 코드 관련해서 뭐 미국의 NRTL 인증 관련해서 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리포팅을 하는데 저희가 사실 이걸 하면서 이게 잘 그 정보를 제공할까라고 이제 저희도 좀 의구심을 갖고 했는데 의외로 조금 잘 괜찮게 좀 정보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정확성 있게. 그래서 이 포털에 있는 AI 챗봇을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하는 일이 그런 규제를 조사하고 규제 조사된 내용들을 검증을 해서 데이터를 계속 축적을 하기 때문에 갈수록 아마 이 AI 챗봇을 좀 더 정확하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뭐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많이 좀 활용하시고 이 포털 그 사이트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 메일 사이트 기억하셔서 궁금하신 거 뭐 필요하신 정보 조사가 필요하신 내용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코트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후 오늘 설명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저희 무역장벽 119 배너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렇게 종합 안내 페이지를 들어가실 수 있고요. 해당 종합 페이지에는 첫 번째 세션에서 안내드렸던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도 확인하실 수 있고 기타 관세 대응 관련 자료들을 참고하실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역장벽 119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전화 1600-7119번, 무역장벽 119 5번 누르시면 저희 수출 전문위원님과의 상담 진행하실 수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 통해서도 온라인 상담 신청 가능하시고, 저희 카카오톡 채널 통해서도 간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실 수 있으니까 해당 상담 채널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역관에서도 상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 관세 대응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고 중남미, 북미, 중국, 동남아 대양주, 서남아 이렇게 5개 지역 총 20개의 코트라 해외 무역관에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어서 해당 상담 채널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언급 많이 됐던 그 온라인 관세 확인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자사 제품의 HS 코드 6자리를 검색하신 후 한국산 제품의 미국 수입 관세율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고 또 미국 이외 국가의 미국 수입 관세율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아래 관세 확인 신청서 버튼을 눌러서 양식 작성하시면 저희 본사에 상주하고 계시는 관세사분들이 양식 확인하시고 이메일로 관련 문의 답변 드리고 있으니 요거는 실제로 기업분들께서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 있어서 HS 코드 입력하시고 HS 코드별 관세율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서 많이들 활용하시니까 이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층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전문가와의 상담도 운영하고 있는데 요거는 신청을 받아서 미국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저희가 온라인 줌을 통해서 상담의 장을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 국내 전문가와도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본사에 상주하고 계시는 관세사분들과 상담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온라인 또는 직접 본사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관세 대응 서비스 이외에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출 입사 글로벌 대행 서비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말 그대로 무역관에서 직접 조사를 대행하는 그런 유료 서비스이고요. 예를 들어서 항목별 시장 조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신청 주시는 항목을 알려주시면 저희 무역관이 대행해서 시장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잠재 바이어 발굴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신청 고객에 맞는 산업 분야 또는 제품과 유사한
품목을 다루는 해외 바이어들과 컨택을 해서 신청 기업과 소통 또는 거래를 희망하시는 바이어들을 좀 추려서 저희가 보고서 형태로 저희가 바이어를 발굴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이 총 16종이 있고요. 유료 서비스로 어,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수출24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관련된 내용 쭉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 많이 활용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17시까지 저희 옆에 디지털 세미나실에서 상담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현장 접수 후 상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